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근대 철학에 있어서 데카르트하고 칸트에게 있어서 자기의식이 지니고 있는 진리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의심의 불가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갖다가 의심할 수 없을 때까지 의심해 보는 데 있습니다. 모든 의심으로부터 배제된 것, 그래서 절대적으로 확실한 기초가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데카르트가 물어봤던 근본적인 물음이고, 데카르트는 이런 절대 확실성을 갖다가 사고하는 주체가 있다라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데카르트는 이제 사고 실체와 연장 실체를 구별합니다. 나는 의심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사고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것이 이제 데카르트 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모토입니다. 의심과 알미라고 하는 것은 방향과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의심한다. 나는 무엇을 안다. 우리는 이렇게 알미든 의심이든 무엇에 대한 알미고 무엇에 대한 의심이다. 이렇게 그 무엇에 대한 연관성과 거기에 대한 어떤 태도 정립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에포케, 즉 판단 중지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으로 검증되기 이전까지 모든 것을 갖다가 우리가 가로 속에서 한번 쳐놓고 그것을 갖다가 중지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것들은 모두 판단 중지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검증의 대상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검증을 통해서 살아남은 것만이 우리가 진리의 자격을 얻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암과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항상 무엇에 대한 알미고 무엇에 대한 의심이다. 즉, 암과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과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있어서 현상학자 에드먼트 후설도 의식의 본질을 지향성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엇에 대한 의식이다. 의식은 대상을 향해서 있으며 대상과 관계를 맺고 있고, 그래서 대상에 대한 모든 의식은 대상과 관계 맺는 자신에 대한 의식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이제 코렐라치온, 즉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안다는 거하고 의심한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알미고 무엇에 대한 의심입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이 하나라도 있다고 한다면 의심의 절대성은 어느 정도 무너지게 됩니다. 수학은 심리학이 아닙니다. 수학의 타당성은 마음에 의존하지 않지만 마음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수학은 타당하니까 그 타당성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학의 타당성은 의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증명의 필연적 강제는 우리 모두를 강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정식의 해를 풀었기 때문에 그 방정식이 타당한 것이 아니라 방정식이 타당하니까 우리 모두가 방정식의 해를 풀도록 강제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학에 있어서 절대적인 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수학에는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수학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증명을 하는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증명을 하지 못하는 무능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 편차에 좌우되는 거지 수학의 절대적 확실성에 대한 어떤 도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도 확실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의심은 절대화될 수 없다라는 것. 의심의 절대성은 무너진다라는 거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나에게 확실하다고 해서 타자에게 확실하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확실하다고 여긴 것이 오류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확실성은 오류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나의 확실성 검증을 위해서
타자의 공적 접근이 배제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공적 접근과 검증이 배제된 나만의 절대 확실성이 과연 진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후기 비트겐슈타인이 사적 언어에서 비판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자로부터의 모든 공적 검증이 배제된 나만의 절대적인 확실성은 어떻게 보면 사적 언어처럼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모든 의심으로부터 배제된 절대 확실성의 기초를 갖다가 생각하는 내가 있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칸트는 이 자기 의식을 갖다가 절대적인 확실성에서 정당화한다기보다는 타당성의 근거가 뭐냐, 이 타당성의 어떤 요구 충족에서 이 물음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의 확실성으로부터 칸트의 타당성 요구로의 어떤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이 전환에 따라서 데카르트의 자기의식과 칸트의 자기의식은 구별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의 젤부스베이브사인, 즉 자기의식을 갖다가 이해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 중에 하나는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 배판에서 132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독일어로는 이제 Das Ich denke muss alle meine Vorstellungen begleiten können. 이제 영어 번역도 그 밑에 바로 있죠. 그래서 굳이 이걸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내가 사고한다가 모든 나의 표상들을 필연적으로 동반할 수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 자, 이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데카르트는 자기의식을 갖다가 사고 실체로 이렇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칸트는 자기의식을 갖다가 실체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식을 종합하는 활동성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에게서 자기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시덴케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시덴케 에트바스, 영어로는 이제 I think something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무엇을 생각한다. 이렇게 표상들과 관계를 맺고 있고 그 표상들을 갖다가 통일된 객체로 종합하는 활동성에서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칸트에게서 사고한다라는 것은 항상 표상들과 관계하고 동시에 표상들을 종합하고 통일하는 이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칸트는 자기의식을 하나의 실체라기보다는 종합하는 활동성이다. 이렇게 이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칸트는 패럴로기스무스, 즉 논리 기능이 마비되는 것에서 그 사고를 갖다가 사고하는 주체로부터 우리가 그 주체를 갖다가 실체다 이렇게 논의하지 말고 무엇을 사고한다. 그러니까 이 자기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엇과 관계 맺으면서 무엇을 종합하고 통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에게서 이시덴케, 즉 I think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시덴케 에트바스, I think something 이렇게 나는 무엇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에게서 자기의식은 그 표상들과 관계 맺으면서 표상들을 갖다가 통일된 객체로 종합하는 활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자기의식을 실체가 아니라 종합하는 활동성으로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의식을 갖다가 종합하는 활동성이 아니라 실체로 파악해 간다고 한다면 그거는 패럴로기스무스, 잘못된 추리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칸트는 이제 데카르트가 자기의식을 종합하는 활동이 아니라 사고 실체로 잘못 추론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이것이 이제 패럴로기스무스 그 내용의 즉 그 오류 추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물론 이 비판의 적합성을 따지고 한번 검증해 봐야만 됩니다. 여하튼 임마누엘 칸트에게서 자기의식은 실체가 아니라 종합하는 활동성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될 것 같고 칸트가 이제 이시덴케, I think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이시덴케는 이시페빈데 나는 무엇을 묶는다. 나는 종합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묶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무엇을 묶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무엇을 종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임마누엘 칸트는 그 이시덴케라는 것, 이것이 내가 사고한다는 것이 항상 내가 무엇을 사고한다라는 이런 상관 구조 속에서 이해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에게 있어서는 자기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표상들과 관계하고 그 표상들을 갖다가 통일하고 종합하는 그 활동성에 있어서 그 핵심 내용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칸트 전문가인 그 카실러 같은 사람들은 실체 중심에서 펑크션, 기능 중심으로 이제 패러다임이 변화됐다. 이렇게 아주 잘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도 자기 의식을 실체가 아니라 종합하는 활동성, 종합하는 기능에서 자기 의식의 가장 중요한 어떤 문제가 밝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임마누엘 칸트는 자기의식의 분석적 통일하고 자기의식의 종합적 통일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I think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는 사고한다. 여기서 대상 연관 이것이 빠진다고 한다면 요거는 자기의식의 분석적 통일입니다. 그런데 I think something 나는 무엇을 사고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요거는 표상들과 관계하면서 표상들을 갖다 통일하고 종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임마누엘 칸트는 자기의식의 종합적 통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종합이 없다고 한다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항상 무엇을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내가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무엇에 대한 어떤 목적 연관이 빠졌을 때 그 I think라고 하는 것은 공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에게서 I think는 항상 표상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표상들을 갖다가 종합하고 통일하는 데 있다. 이것이 이제 임마누엘 칸트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그 자기 의식에 대한 어떤 파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임마누엘 칸트에게 있어서 자기 의식에 종합하는 어떤 활동성은 자기 의식의 어떤 분석 통일을 갖다가 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종합이 없다고 한다면 분석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건 이것이 이제 칸트 자기의식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배판 132에서 인용했던 그 내용을 갖다가 좀 더 제가 길게 여기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어 원전하고 영어 인용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한번 참고해 보시게 하고 저는 이제 다음 패러그래프에서 요거의 번역반을 갖다가 직접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자, 내가 사고한다가 모든 나의 표상들을 필연적으로 동반할 수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전혀 사고될 수 없는 어떤 것이 나 안에서 표상될 뿐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표상들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적어도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이제 칸트가 자기의식에 종합하는 활동성에 대해서 논의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요거를 갖다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또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주어지는 것들 혹은 자기의식이 관계하는 것들은 모두 예외 없이 자기의식에 종합하는 활동에 의해서 묶여지고 통일됩니다. 이것이 바로 객체, 대상이라고 하는 칸트적인 의미입니다. 표상들은 밖으로부터 주어지지만 이 표상들이 자기의식에 종합하는 활동을 통해서만 통일된 객체로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대상 성립에 불가결한, 없어서는 안 될 조건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모든 객체가 성립했다고 한다면 그 객체는 자기의식에 종합하는 활동의 결과로서 이루어진 거다. 그럼 자기의식은 뭐냐? 표상들과 관계하면서 표상들을 갖다 종합하고 통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상의 성립에는 그 대상을 갖다가 필연적으로 성립시키는 자기의식에 종합하는 활동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고
자기의식에 종합하는 활동은 바로 표상들을 갖다가 객체로서 이렇게 인식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모든 객체 성립에는, 모든 대상 성립에는 그 객체와 대상을 성립시키는 자기의식에 종합하는 활동이 필연적으로 작용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객체 내지 대상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표상들은 주어지지만 객체는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객체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식에 종합하는 활동을 통해서만 성립하게 됩니다. 모든 판단에 있어서 예를 들면 S, is, P라고 하는 이 판단 구조에서 is, 즉 코플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기의식에 종합하는 활동의 결과로서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판단 성립에 불가결한 어떤 조건으로서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판단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진위 검증을 거쳐야만 됩니다. 자기의식에 종합하는 활동이 객체 성립의 형성 근거이지만 이 판단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검증하는 과정을 필연적으로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이미 말한 것 같이 자기의식은 종합하는 활동을 통해서 객체를 성립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식에 종합하는 활동이 진리를 보증하는 것, 즉 개런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판단은 진위 검증을 통해서 참과 거짓이 분명하게 밝혀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식은 판단이 성립하는 것에 불가결한 조건인 거지, 자기의식이 판단을 성립시켰기 때문에 자기의식이 판단의 진리까지 보증해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판단 성립에 불가결한 조건으로서 자기의식의 활동성이 작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자기의식의 활동성을 통해서 판단이 성립했다고 해서 그 자기의식이 진리의 근거다, 진리를 보증해 주는 거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식은 진리의 근거가 아니라 진리 검증의 불가결한 계기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식이 진리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만 진리가 자기의식에 종합하는 활동을 통해서 그 종합하는 활동의 타당성이 참으로 검증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야만 됩니다.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정당하게도 사적 언어를 갖다가 무의미하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공적 검증이 배제된 나만의 절대 확실성은 진리 검증을 갖다가 수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이제 사적 언어를 갖다가 유아론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주관화의 위험을 거부합니다. 판단은 자기의식에 종합하는 활동을 통해서 마련됩니다. 하지만 판단은 진위 검증을 통해서 그 타당성이 입증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 철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프리오리한 진테틱 저지먼트, 즉 아프리오리한 종합 판단이 어떻게 성립 가능하느냐, 이렇게 이제 이 문제를 정당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범주가 그 주어진 표상들을 갖다가 통일시키는 객관적 규정이라는 점에 있어서 이제 범주를 통한 진리를 이렇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주가 진리를 갖다 성립시키는 하나의 형성하는 계기는 맞지만 범주가 진리를 보증해준다, 범주가 진리를 갖다가 이렇게 근거 짓는다, 이렇게는 논의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범주의 진리 연관은 참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충족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범주는 객체나 대상이 성립하는 것의 형식적 규정 근거고, 자기의식은 범주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표상들을 갖다가 통일하고 종합하는 활동성의 원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판단 성립에
그 근원은 자기의식의 종합하는 활동성에서 찾아져야만 됩니다. 그렇지만 이미 아까 논의한 것처럼 자기의식이 판단 성립의 불가결한 조건이라고 해서 자기의식이 판단의 진리까지 보증해 주거나 그거를 갖다가 근거 짓는 건 아니다. 다만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식의 종합하는 활동성의 결과로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의 진위 검증을 통해서 그 판단을 성립시킨 자기의식의 활동성 이것을 갖다가 검증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데카르트가 절대적으로 확실한 어떤 확실성의 기초에서 자기의식을 갖다가 논의한다고 한다면 칸트는 타당성 요구로부터 자기의식의 활동성을 갖다가 논의합니다. 다만 자기의식이 모든 판단 성립에 불가결한 조건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불가결한 조건이 결국은 판단의 진리를 보증해 주는 건 아니다. 역시 자기의식을 통해서 판단이 성립하지만 그 판단도 진위 검증을 객관적으로 거쳐가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두 가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진리는 판단의 진위 검증을 통해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판단을 성립시키는 형식적 규정 근거는 범주고 판단을 성립시키는 활동적 근거는 자기의식입니다. 그러나 범주든 자기의식이든 이것은 진리를 형성하는 불가결한 조건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불가결한 어떤 조건이 진리를 보증해 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를 보증해 주는 것은 오로지 수학적 증명에서만 가능해요. 근데 철학적 인식은 수학적 인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범주나 자기의식을 통해서 진리가 검증될 수 있는 계기가 형성된 거지 이것이 진리를 보증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여하튼 칸트의 범주든 칸트의 자기의식이든 진리 검증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식의 이 타당성 요구를 갖다가 진리 검증의 차원에 있어서 끊임없이 재검증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심할 수 없을 때까지 의심해야 되고 우리가 자기의식의 어떤 종합하는 활동성을 통해서 성립하게 된 그 판단이 정말 참인지 거짓인지 이것의 어떤 공적 검증을 통해서 참으로 입증될 때까지 자기의식의 종합하는 활동성을 검증해 보아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심할 수 없을 때까지 의심해 보는 것 이것이 불가피한 것처럼 우리는 자기의식의 종합하는 활동성을 통해서 마련된 판단이라고 하는 것도 진리라고 하는 공적 검증을 통해서 살아남아야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자기의식을 통한 판단 성립이라고 하는 것도 진리 검증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제가 여기서 논의하려고 하는 것의 핵심이고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만 칸트의 자기의식을 갖다가 그 진리 검증의 측면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것을 갖다가 재검증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